새해 첫 강의입니다. 그죠? 첫 강의인데 오늘 이 PPT 그 쪽수는 한 50쪽 정도 될 끼인데, 그죠? 이 평소 제가 과거에 강의하던 기준에 따르면 상당히 진도가 많이 나가요. 그죠? 그런데 지금 제한된 시간 내에 진도를 맞추려고 하면은 빨리빨리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다시피 집에 가서 꼭 뭐를 해야 된다?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죠. 읽으셔야 돼. 그래서 제가 중요한 부분은 다 표시는 해드릴 텐데, 그러죠. 표시 안 된 부분들도 읽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교재 몇 페이지로 가시느냐 하면은, 저 앞부분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42페이지 총설이라고 돼 있죠. 총설. 그 1절에 부동산 중개업의 개관, 중개업 제도의 기원 및 연역하는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러세요. 그 뭐 객주 거간이다, 각회다, 법규제 제도의 변천이다 하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싹 지워 버리면 됩니다. 그러세요. 안 읽으셔도 됩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세요. 근데 이제 상식을 좀 넓힌다는 의미에서 조선시대 때는 우리 중개업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거간이라 불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세요. 거간. 별로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간이 두 글자로 부르지만은 그때는 거간 꾼겠다 이 말이지. 꾼자 들어가는 직업치고 좋은 직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간인데, 그렇죠? 그래서 뭐 1893년에 객조거간 규칙이 제정되가 그때부터 법적 규제가 가해졌다. 우리 법의 기원을 찾아서 그것을 올라가 보는 의미에서 써놓은 것일 뿐이라요. 근데 그 시험 출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니까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보면은 법의 체계와 공인중개사법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번에 헌법이라고 되어 있죠. 헌법. 자,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우리가 모든 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법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요. 그래서, 우리 법의 규범이라는 것은 상위 규범과 하위 규범의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 상위 규범은 어떤 규범이냐 하면 요 밑에 보시다시피 무슨 법? 헌법입니다. 상위 규범입니다. 최고의 상위 규범은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위 규범은 만들 때 무슨 규범에 적합하게 만들어야 된다. 상위 규범에 적합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공인중개사법, 또 국토계획법이다, 건축법, 전부 다 모든 법은 요 화면에다 보시다시피 헌법 밑에 보면은 이 법률이라 하는 게 요 그림에는 여기 글자가 있는데 색깔이 바뀌어가지고 잘 안 보일 거예요. 여기에 법률. 헌법의 바로 밑에 하위 규범이 뭐다? 법률입니다. 요 긴급명령 하는 거 아실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긴급재정경제명령회가 금융실명제가 시행됐잖아. 근데 그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고는 하지만은 법률과 동등한 지위에 해당하는 규범이다라는 소리예요. 시험하고 관계없는데 하여튼 헌법의 바로 밑에 하위 규범이 뭐다? 법률. 근데 율자 띄고 그냥 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 공인중개사법 하지만은 공법 시간에 공부하는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어 있잖아. 그 법 또는 법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세요. 헌법의 바로 밑에 하위 규범이다라는 거지. 그러세요. 그럼 봐봐요. 우리 공인중개사법도 그러세요. 헌법의 하위 규범인데 왜 만들었느냐? 그게 법의 제정 목적이야. 무슨 소리냐 있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은 몇 페이지를 보시느냐 하면은 47페이지를 봐봐요. 47페이지 보면은 제2절에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 해가지고 밑에 법조문 제1조가 나오죠? 거기에 요 문장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이죠. 하위법인, 이 헌법의 하위 규범에 해당하는 공인중개사법을 왜 만들었냐? 잘 봐봐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바로 중개 업무죠. 중개 업무 등에 관한 사항, 왜 등자가 들어갔느냐? 중개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도 있지만은 사무소 경영에 관한 규정들도 공인중개사법에는 있거든. 그래서 등자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어쨌든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가지고
그 중개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자 해서 만든 법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시켜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무슨 법이다? 공인중개사법이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세요. 옛날 초창기 시험에 나왔어요. 요즘에 안 나옵니다. 그러세요. 근데 이제 모든 이제 판례 등 같은 걸 공부하다 보면은 판례라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뭐냐면 이 법의 해석 결과물이에요. 무슨 소리냐 있죠? 법을 해석해 놓은 결과물이다 이 말이지. 그 법을 해석할 때는 그 법을 만든 제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석해야 되거든. 그래서 판례 같은 걸 읽다가 보면은 판결문 속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이 법의 제정 목적 내지 입법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그 제정 목적이나 입법 취지를 고려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해석이 이렇게 나온 거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대에서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은 제정 목적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는 뭐 이거 말고도 낼 기 수두룩하기 때문에 낸다 안 낸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어쨌든 법의 체계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읽어볼 뿐이라. 그 이런 목적을 가지고 헌법의 하위 규범인 공인중개사법을 만들었는데, 만들었는데, 자 다시 앞으로 가봅니다. 43페이지에 가보면은 그래서 1번에 헌법이 가장 최고의 상위 규범으로 제시되어 있고 밑에 내용 안 읽어도 돼요. 2번에 공인중개사법 내지 법률이 그 하위 규범으로 만들어졌죠. 자 근데 요거만 한 가지만 기억해요. 이 공인중개사법 법률은 어디서 만들었다? 국회에서 만들었다. 알겠습니까? 국회에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만들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공인중개사법 뭐 시행령 대통령령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시행령과 대통령령 글자를 동그라미를 치놓습니다. 알으세요. 앞으로 시험 문제 풀다 보면은 시행령이라는 글자는 안 나와도 대통령령 하는 글자는 시험 지문에 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 대통령령이라 하는 글자는 알겠어요? 대통령이 내린 명령이다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대통령이 내린 명령에 이름이 뭐로 붙여져 있다? 시행령으로 붙여져 있다. 무슨 법 시행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알겠어요? 그거는 요 그림 잘 보면은 봐봐요. 법률의 하위 규범으로서 뭐가 있다?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규칙은 아실 필요 없어요. 대통령령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통령령은 법률의 하위 규범이라. 왜 만들었느냐 봐봐요. 이 시행령은 이 영은 공인중개사 뭐에서 요 상위 규범인 법에서 뭐 받은 사항, 위임받은 사항과 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거다 이 말이지. 자 봐봐요. 이 위임에 관한 법리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국회가 법을 만드는데 입법기관으로서 국회가 법을 만들 때 우리 국회가 직접 이걸 안 만들고 그렇죠. 누구한테 만들어라. 대통령 네가 알아서 뭐 이렇게 정하든 저렇게 정하든 만들어라라고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위임해 준 사항이 있으면 위임받은 대통령이 만들 수도 있고 뭐 안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들어놨다 안 만들어놨다? 만들어놨다. 어디에서 위임된? 법에서 위임된 거야. 법의 바로 하위 규범이다. 알겠습니까? 됐죠? 그 다음 다시 43페이지로 와가지고 4번의 제목이 뭐로 되어 있느냐?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으로 되어 있죠? 그걸 한꺼번에 동그라미 치놓습니다. 이제 시험 지문에도 보면은 시행규칙이라는 글자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국토교통부령이라는 글자는 자주 등장할 겁니다. 시험 지문에도.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린 뭐다? 명령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이 내린 명령 아까 대통령령. 장관이 내린 명령은 뭐? 자, 대한민국에는 17개인가 18개의 각 부처가 있습니다. 장관이 다 한 명씩 있죠. 각 부 장관이 내린 명령을 부령이라 그래. 부령. 부령인데 잘 들어요. 국토교통부가 소관하고 있는 법이 있는 거예요. 법무부가 소관하고 있는 법이 있고
그러세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소관하고 있는 법이 있다 이 말이지.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국토교통부가 소관하고 있는 법이 있을 때, 그러세요. 장관이 내린 명령이 있을 때 그걸 국토교통부령, 법무부가 소관하고 있는 법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이 내린 명령이 있으면 뭐 법무부령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각부 장관이 내린 명령은 이제 어느 부서인가 특정이 안 됐으니까 그냥 두 글자로 부령이라 그래요. 자, 여기서 봐봐요. 장관하고 대통령은 누가 더 높아요? 당연히 대통령이죠. 그러면 대통령이 법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시행령이라는 이름으로 명령을 내려놨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명령은 공인중개사법과 관련된 명령이잖아. 근데 공인중개사법은 어느 부서 소관 법령이다.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이다라는 거. 그러면 법을 국회가 만들어놨고 대통령이 법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명령으로 시행령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놨으면은 장관은 직원으로 부하 직원으로서 뭐다 제대로 잘 시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이라는 이름으로 명령 내려놓는다 안 내려놓는다? 내려놓는데 이 시행규칙을 만든 장관 입장에서 보면 국회가 바로 대통령한테 위임 안 시켜주고 바로 누구한테 바로 위임시켜줄 수도 있다. 장관한테. 그러죠. 대통령을 건너뛰가 바로 장관한테 위임시켜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죠? 그리고 법을 국회가 만들어 놓고 대통령이 만들어 놨으면은, 그러죠. 이 법과 시행령을 장관이 잘 시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읽어봐요. 이 시행규칙은 국회가 만든 법과 밑이죠.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어디에서 시행령. 법과 시행령에서 다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게 뭐다? 시행규칙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자기가 시행령을 만들면서 요런 사항은 장관 네가 알아서 정해라라고 대통령이 장관한테 위임시켜 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 문장이 법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같은 법 하는 건 공인중개사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사항. 시행령은 어디에서 위임받은 사항? 법에서. 그러니까 상위 규범, 하위 규범, 거하위 규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상위 규범과 하위 규범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법령의 시스템을 보면은 하위 규범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지게 돼 있는 거라. 알겠습니까? 구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100% 외울 수밖에 없는 사항들 있잖아요. 이해고 뭐고 관계없이. 그런 것들은 대체로 다 어디에 규정되어 있을 것 같다? 시행규칙에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시행규칙에. 그래서 우리가 이 공인중개사법 과목은 시험 문제 출제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다 골고루 냅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공법 시간에 등장하는 법이 6개나 되잖아.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뭐 건축법 이런 거 있잖아요. 공법에 등장하는 법도 다 이렇게 법이 있고 그 밑에 시행령이 있고 뭐 시행규칙이 다 있어요. 있는데 공법 시험 문제는 주로 보면 시행령과 시행규칙 잘 낸다 안 낸다? 책에도 없어요. 주로 법에서 적혀져 있는 내용들만 교재에 편집이 돼 있고 출제도 뭐 법 내지 법률 위주로 출제를 한다 이 말이야. 막말로 그 국토계획법에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시험 문제 다 낸다고 가정을 깔리면은 여러분들 공부 뭐예요? 그러세요. 그 부동산 공법책 지금 두껍죠? 그거 3배로 늘어나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위 규범이 안 적혀져 있는 공법책을 보고 있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까네. 알겠습니까? 근데 이 과목은 시행규칙까지 다 책 속에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읽어주기만 하면은 다 이해가 돼요. 알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근데 공법은 구체적인 내용이 안 적혀져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무턱대고 막 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교재가 돼 있다고. 근데 실제로 뭐 공법 같은 경우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험 문제 잘 거의 안 내니까.
일부 주제만 시행령까지 조금 언급을 하고 있기는 있지만, 알겠어요? 됐습니까? 민법도 민법이 있고, 민법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민법 시행규칙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민법 시행령은 있는데 내용이 별로 없어.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는 이런 걸 들어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소위 민법 법률만 공부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알겠어요? 모든 법의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근데 시행령은 뭐라고도 부른다?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령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됐습니까? 이제 그렇게 일하시면 돼요. 뒷페이지로 갑니다. 44페이지에 보면은 5번에 그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돼 있죠? 규칙 돼 있죠. 그 밑에 줄에 보면은 대법원 규칙에 위임한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봐봐요. 이 빨리 못 찾는 사람은 알으세요. 평소에 책을 멀리한 사람입니다. 알으세요. 자, 그래서 그 5번 제목에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게 정식 명칭인데 이걸 앞으로 줄여서 대법원 규칙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바로 밑에 줄에 보면은 대법원 규칙에 위임한 하는 글자 있잖아. 그걸 동그라미 치둡니다. 그래서요. 자, 여기 화면을 잠시 보시면은 아시죠? 봐봐. 헌법 밑에 하위 규범으로서 법률이 있고 법률 하위 규범으로서 시행령이 대통령령이 있고 그 옆으로 가다 보니까 뭐가 있다? 대법원 규칙이 있잖아. 명칭은 뒤에 규칙이라고 돼 있어도 이것처럼 규칙이라고 돼 있어. 시행하는 게 없죠? 규칙이라고 돼 있어. 누가 만든 규칙이다? 대법원이. 대법원장은 누구하고 동급이에요? 대통령하고 동급입니다. 대법원장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린 명령하고 대법원장이 만든 규칙하고는 동등한 지위의 규범이다라는 거야. 대통령령과 동등한 지위의 규범이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 14조 가서 공부를 해보면은 국회가 공인중개사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 공인중개사법 14조에 보면은 이런 문장이 나와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경매 또는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서 그 등록을 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하는 규정이 법에 정해져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국회가 만든 법에. 그러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행위를 할 수 있어요. 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하려면은 하위 규범인 대법원 규칙을 정하는 요건을 갖춰 가지고 등록을 하라라는 소리야. 따로이. 알겠습니까? 그걸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라고 하거든. 알았어요? 그럼 그 대법원 규칙을 만들어 줄 테니까 그 규칙이 정하는 요건 갖춰 등록까지 하고서 감독까지 받으면서 매수신청 대리행위를 영업으로 또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그 매수신청 대리행위에 관해서는 국회가 대법원장한테 위임시켜 준 거야. 알겠습니까? 그렇게 일하시면 됩니다. 명칭은 규칙이라고 돼 있어도 뭐하고 동급이다? 대통령령. 그럼 이 대법원 규칙도 시험 출제 범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느냐? 무슨 법의 하위 규범이라서? 공인중개사법의 하위 규범이라서. 알았어요? 우리 시험 과목은 공인중개사 법령이잖아. 왜 법령이라고 갖다 붙여놨느냐? 법은 법이고 뒤에 령자는 명령이거든. 대통령이 내린 명령, 장관이 내린 명령, 둘 다 합쳐가 뭐라고 그런다? 명령이라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 국회가 만든 법과 명령을 합쳐서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법령.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출제 범위에는 명령까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니까 이것도 들어가고 또 다른 명령인 대법원 규칙도 시험 출제 범위에 들어가는 거야. 그 작년 시험도 한 문제가 나왔어요. 올해도 한 문제거리입니다. 이런 게 진짜 가성비가 없어. 공부할 거는 많고 문제는 몇 문제.
한 문제 딸랑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포기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공부 공부하다 보면 포기하는 거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특히 농지법 포기한다는다. 해버립니다. 농지법 딸랑 두 문제 나오는데 공부할 거는 뭐 많아요.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포기하는 게 많은 게 공법이다 보니까 50점 못 넘기는 거다. 알겠어요? 그 대신 어디서 맞추려고 욕심 부린다 이 과목에서. 근데 이 과목도 이제 자꾸 포기하는 게 늘어나. 그럼 결국 고득점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포기 저것도 포기. 각 과목에서 다 포기하는 게 늘어나면은 어느 한 과목이라도 고득점 돼야 되는데 되나 이 말이지. 알겠어요? 고득점은 가만히 있어서 고득점 되는 게 아니고, 알겠어요? 이 다른 저득점 과목과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서 공부를 해야 뭐 고득점이 됩니다. 알겠어요? 말로만 자꾸 고득점 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그 6번에 보면 44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돼 있죠. 조례. 지방자치단체 조례입니다. 여기 보면 봐봐요. 부령하는 게 아까 국토교통부령이잖아. 총리령은 필요 없고, 그래서요.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행정규칙 필요 없고, 그 밑에 뭐 자치법규회가 조례 규칙. 요 규칙은 자치법규입니다. 이 규칙하고는 달라요. 이 규칙하고는 달라요. 이건 시행이란 글자 붙어 있잖아. 알겠어요? 이건 시행도 안 붙어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봐봐요. 우리나라는 헌법의 내용상 알겠어요? 지방자치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정부가 있고 뭐 중앙정부가 있다라는 소리야. 그러면 중앙정부의 법규범이 있고 지방정부의 뭐 법규범이 있어요. 그러면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도 입법기관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게 의회잖아요. 대구광역시 의회, 중구의회, 의회가 있잖아. 의회가 만드는 규범을 뭐라고 그런다? 조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요. 무슨 자 있죠? 그러면 의회가 있지만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있어요, 없어요? 대구광역시장, 중구청장 있잖아요. 북구청장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지방자치단체 장이 집행기관으로서 또 규범을 만들어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 규칙.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이 규칙은 안 나옵니다. 무시. 글자 몰라도 돼요. 뭐는데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제정하는 뭐 조례하는 글자는 입에 붙여놔야 된다. 어디 가서 우리 공인중개사법 저 뒤에 32조 공부하게 되면 중개보수에 관한 걸 공부를 해요. 에? 중개보수. 근데 중개보수는 나중에 공부해 보면은 주택인 중개대상물을 중개했느냐,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을 중개했느냐, 주택과 주택 이외의 물건으로 구분해놓고 주택인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되더래요. 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령인 우리 시행규칙에서는 범위만 정해놓고 중개보수의 범위만 정해놓고 구체적으로 얼마 받아라 하는 거는 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시키는 거야. 조례로 정한다. 놨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대구광역시에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대구광역시 중개보수 조례가 적용되는 거야. 부산에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뭐 부산광역시 중개보수 조례가 정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각 시도별로 주택인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조례가 다 따로따로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그 조례 내용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재정기관이 다르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나 현실로 가면 똑같아요. 현실로 가면 내용은 똑같이 만들어놨지만 실제 다 따로따로 만들어놨다, 만들어놨다. 이 시험에 나옵니다. 알겠어요? 뭐가 나오느냐 잡아봐요. 대구광역시에서 중개사무소를 두고 중개업을 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를 중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개보수를 받아야 될 거 아이가? 그러니까 아파트니까 주택이잖아. 그러면 사무소 소재지는 대구에 있고 중개대상물 소재지는 뭐 서울에 있고, 그러면 중개보수를 산출할 때 조례가 적용되잖아. 주택이니까. 그럼 대구광역시 조례가 있고 뭐 서울특별시 조례가 있다. 어느 조례를 적용할 것이냐 시험 문제 나옵니다. 알겠어요? 에? 봐, 이 엇갈리잖아.
누구는 물건 소재지 조례, 누구는 사업장 하는 용어 안 나와요 시험에.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뭐 시도 조례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쪽 엇갈리잖아요. 공부하면 이제 안 헷갈려야 돼.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가 적용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 거기 시험 지문이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지문을 낼 때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공동중개인데 중개사무소가 서울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갑, 대구에 중개사무소를 둔 중개사 개업공인사 을 공동중개를 각각 자기가 받는 보수는 자기 사무소 소재에 관할 시도조례가 적용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 그럽니다. 지금은 공동중개가 대세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단독중개 가는 거는 땡 잡은 거지. 알겠어요? 드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개보수 공부하게 되면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는다.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부터 다 받는다. 이런 생각을 머리에 싹 들어. 그러면 이제 한쪽으로 받는 중개보수 계산하니까 200만 원 나오거든. 아이고 400만 원 벌었네 하는데 400만 원 벌 일 없습니다. 알겠어요? 왜? 무슨 중개가 대세라서 공동중개가 대세라서. 알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 시험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공부를 하는데 이제 이해하는데 도움되는 기초 자료예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44페이지에 봅니다. 44페이지에 보면 공인중개사법의 뭐 법적 성격, 성질 뭐 이런 법적 성격. 이 단어 자체의 뜻이 머릿속에 안 와닿아요. 법적 성격 하는 게 뭐냐라는 거지. 알겠어요? 법적 성격 하는 게. 이게 여러분들 민법 공부하다 보면은 알았어요. 가장 많이 들어보는 법적 성격과 관련된 표현이 강행법규, 임의법규, 뭐 강행규정, 임의규정 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봅니다. 그런 표현이 바로 그 규정 내지 법의 성격을 가리키는 아주 대표적인 표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성격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보면 돼. 법을 공부하다 보면 법의 분류하는 게다 말이지. 분류, 법의 분류. 지금 우리도 아까 조금 전에 화면에서 법을 분류했더니 또 했잖아. 헌법이라는 거 있고 뭐 그다음 시행령 하는 거 있고 뭐 시행령 이것도 분류가 있다. 이건 이 분류 체계는 뭐다? 이 분류 체계는 상위법과 뭐 하위법의 분류 방식이야. 알겠어요? 근데 뭐든지 법이든 뭐든지 간에 분류를 할 때는 분류하기 전에 뭐를 설정해야 되느냐면 기준을 설정해야 되는 겁니다. 에? 기준을 설정해야 그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거잖아. 안경 낀 사람과 뭐 안경 안 낀 사람 분류. 그럼 안경 착용 여부가 분류 기준이잖아. 알겠죠? 기준이 중요합니다. 기준을 자꾸 놓쳐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 기준을 잘 생각하면 분류한 결과 나왔는 용어의 뜻도 이해하기 쉬워요. 알겠어요? 강행법, 임의법, 분류, 기준이 뭐냐를 생각하면 강행법의 의미, 임의법의 의미를 이해하기 쉬워지는데 그 기준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러면 다양한 기준을 설정하게 되면은 법은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요. 그 강행법과 임의법. 알겠어요? 지금 이 화면에서는 무슨 법과 무슨 법의 분류를 소개하기 위해서 판례를 소개시키나 하느냐. 요즘은 중개시험인 이론적인 지문에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출제위원들이. 지문 표현 자체가 이론적인 문장들은 과거 초창기에는 지문에 자주 등장했는데 알았어요? 요즘에 실무적인 표현이 바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실무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자료들이 판례 아닙니까? 알았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과거 초창기 시험에 이론적인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교재도 많이 두꺼워져 있는데 알았어요? 지금은 출제할 때 보면 이론적으로만 쓰는 용어들은 잘 등장을 안 해요. 알았어요? 안 해. 결국 자격증 따가 바로 어디에 종사하려고 자격증 따는 거다. 중개업에 종사하려고 자격증 따는 건데 이론만 자꾸 가르치고 시험 치게 하면 뭔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지. 실무적인 표현을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 판례는 뭐가 관련된 거냐면 법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다 보면은 무슨 법과 무슨 법을 분류할 수 있다. 일반법과 뭐
특별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다른 과목 법 공부할 때도 이 분류는 상당히 활용이 많이 돼야 돼요.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이 공인중개사법은 법을 분류할 때 이쪽으로 분류되느냐 이쪽으로 분류되느냐 그거 따져보자라는 주제가 공인중개사법의 법적 성격이야. 알겠습니까? 그 책에는 또 이것도 있어요. 뭐 국내법과 뭐 국제법 알았어요. 그 다음에 뭐 책에는 이런 것도 있어. 실체법과 뭐 절차법 알았어요. 분류 기준이 다릅니다. 알았어요. 또 책에는 이것도 있어. 공법과 뭐 사법 알았어요. 사법. 분류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이렇게 분류하면 어느 법으로 속하느냐, 또 이렇게 분류하면 어느 법으로 속하느냐, 이때는 또 어느 법으로 속하느냐, 이거 따져보자 하는 게 공인중개사법의 뭐 법적 성격, 또 어떤 교재는 법적 지위, 법적 성질, 다양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제가 이런 법적 성격이라는 단어까지도 이렇게 오늘 첫 시간에서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읽고 난 다음에 시험 문제를 읽잖아요. 이렇게 줄 거 가면서 1등 했던 거 딱 읽고요. 물음표까지 딱 읽고. 근데 읽고 난 다음에 뭘 알아야 돼요? 무엇을 묻는 문제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를 읽었으면. 근데 문제 다 읽었는데도 무엇을 묻는 문제인지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그렇죠. 그럼 뭐 시간만 날라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 쉴 데 없이 읽었잖아 그거. 알았어요. 그런 게 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공인중개사법의 법적 성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 문제 나와. 옛날에 나왔는데 요즘 자주 안 물어요. 이것도. 그 법적 성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가만. 읽긴 읽었는데 법적 성격이 뭘 묻는 문제지 모르는 거야. 쉴 데 없이 읽은 거야. 그 한 줄이라도. 알겠어요. 항상 글을 읽었으면 그 글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글인지를 생각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습관이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책 읽으면서 공부하면 에너지가 뭐 많이 소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공부 열심히 했는데 하나도 안 피곤하다 하면 그 공부 헛거한 거야. 그렇죠? 자, 근데 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 말고 나머지 구별이 있잖아요. 이거는 절대적 구별이야. 에? 경우에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이 이쪽으로 분리될 수도 있고 이쪽으로 분리될 수도 있고 이런 거 없어. 이기면 이기고 이기면 이기지. 알겠어.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요거는 이 분류는 이렇게 분류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분류될 수도 있고 상대적 구별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소리야.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은 무슨 구별? 상대적 구별이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상대적 구별이다 하는 건 상대가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있어야 돼.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교재에 보면은 그 44페이지에 1번에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무슨 법? 기본법에 놨잖아. 그럼 일반법하고 기본법은 같은 말이다라는 소리예요. 그 제목을 줄을 딱 꺼놔요. 제목을 줄을 끄라 했는데 쭉 보나 안 보나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은 제목을 줄 거라 했는데 누구는 한 줄을 줄 다 끊었어요. 근데 누구는 그냥 기본법 일반법만 딸랑 줄 끊었든지 동그라미 치놓든지 해놓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제가 한 줄 다 끄라 했으면 한 줄 다 꺼야 돼. 절대 시험 문제 이렇게 안 나온다. 뭐 공인중개사법은 일반법에 해당한다. OX. 절대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면은 무조건 100% 이의 신청이에요. 그러면 시험 중 어떻게 내느냐?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일반법에 해당한다. OX. 여기 나온다. 이 말이에요. 중개업에 관한 하는 글자가 전제되지 않으면은 시험 지문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제목 자체를 줄 거라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중개업에 관한 하는 요게 바로 비교 대상인 거야. 그죠? 중개업이라는 이 영업을 비교 대상으로 놓고 보면은 공인중개사법은 무슨 법에 해당하는 거다? 일반법에 해당하는 거다. 그 소리예요. 그 말은 무슨 소리냐? 대한민국에서 어느 누구든지 간에 부동산 중개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어느 법의 적용을 피해갈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소리. 어느 누구든지 간에.
알으세요? 무슨 소리? 그래서 일반법. 장소에 관계없이 사람에 관계없이 시간에 관계없이 두루두루 적용되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일반법이라고 하거든.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있죠? 그럼 봐봐요. 민법이라는 법이 있죠. 민법은 중개업을 행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법이다, 안 되는 법이다? 되는 법이에요. 그럼 중개업 이외에 다른 영업이나 다른 어떤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법이에요. 그렇죠? 그럼 민법의 적용 범위 속에 공인중개사법의 적용 범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민법이라는 법과 공인중개사법을 이제 비교를 해봐.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에 대한 무슨 법에 해당하는 거다? 특별법에 해당하는 거야. 원래 공인중개사법이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은 민법이 규율하고 있는 분야였는데, 거기서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부분을 따로 이 특별히 규율하고자 해서 만든 법이 무슨 법이다? 공인중개사법이거든. 알겠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무슨 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민법에 대한 특별법.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밑에 큰 2번 제목 봐봐요. 무슨 법에 대한 특별법 돼 있다? 민법 및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라서 제목을 또 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상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상법이라는 법은 왜 만들어 놨느냐 하면 대한민국에서 무슨 영업을 하든지 간에 중개업이든 매매업이든 선박이든 무슨 영업이든 모든 영업을 창고업이든 모든 영업을 두루두루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일반법이에요. 모든 영업을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일반법인데 그 모든 영업 중에서 무슨 영업만 따로 이 규율하는 법이 있다.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영업을 따로 규율하는 법이 공인중개사법이 만들어져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상법과 공인중개사법을 비교해도 상법은 모든 영업에 대한 일반법이라면은 공인중개사법은 뭐 특별법적 성격을 지닌 상법에 대한 무슨 법? 특별법을 지닌 거야.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에 대해서도 특별법, 상법에 대해서도 뭐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는 법이다. 이리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민법, 공인중개사법은 나 또 보고 민법과 상법만 놓고 봐봐요. 에? 그러면 상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영업이나 행위들은 다 원래 상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느 법의 적용을 받았다? 민법의 적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법이 만들어지면서 영업에 관한 상행위죠, 소위. 상행위에 관한 부분만 따로 이 뭐다? 특별법의 형식으로 상법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상법은 민법에 대한 무슨 법이다? 특별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든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에 대해서도 특별법, 상법에 대해서도 특별법, 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 이리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은 봐봐요. 이게 민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요 안에 끼 뭐다? 상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영역. 그 안에 뭐 중개업, 공인중개사법 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법은 상법에 대해서 특별법, 민법에 대해서 특별법 이 되는 거예요. 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 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법을 이론가들이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왜 구별을 해보느냐, 이론가들이. 법 적용의 뭐 순서를 정해야 되겠다라는 게, 뭐 봐봐요. 요 부동산 중개업이 행해지고 있잖아. 행해지고 있으면은 이 동그라미만 딱 보면 공인중개사법도 적용되고 상법도 적용되고 민법도 적용되잖아. 그럼 세 가지 법이 다 적용되고 있잖아. 어느 법부터 적용할 거냐. 법 적용의 뭐 순서를 정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특별법과 일반법으로 구분해 본 거예요. 그래서 법 적용의 순서를 정하는 원칙으로 이론가들이 어떤 원칙을 만들어냈느냐 하면은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 하는 거야. 에?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 자,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45페이지로 가봐요. 4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따라서 가는 부분이 있죠?
거기서부터 네 줄이 있습니다. 그걸 줄 다 끊어요. 그 네 줄 다 끊었는데 그 위에 여백에다가 무슨 단어를 적어 놓느냐 하면은 방금 이야기했던 이 단어를 적어 놔요.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 이걸 적어 놓는다. 그러세요. 자, 그러면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부동산 중개 업무를 지금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분들이 사무소 체리가 운영하고 있잖아. 그 중개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 적용을 받잖아요. 법 적용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어떤 법부터 적용을 받느냐라는 거지. 공인중개사법부터 적용되는 거야. 무슨 법 원칙 때문에 특별법 우선 적용이 돼. 그런데 잘 봐요.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의 의미를 요렇게 머릿속에 담아둬야 됩니다. 자, 이 행위에 적용될 법이 일반법도 있고 특별법도 있다면 무슨 법부터 적용한다? 특별법부터 적용한다. 요까지만 이야기하지 말고 특별법을 먼저 적용하되 특별법에 흠결이 있으면 무슨 법으로 보충 적용한다? 일반법으로 보충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특별법에 흠결이 없으면 일반법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특별법에 흠결이 있을 때 일반법이 적용될 여지가 생기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을 제일 먼저 적용했는데 여기에 흠결이 없으면 관계없는데 있어. 그럼 그 다음 무슨 법 적용한다? 상법 적용하는 거야. 왜 상법을 적용하냐? 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니까. 상법에 흠결이 없으면 관계없는데 여기서 해결 나쁘는데 흠결이 있으면 뭐? 민법이 적용된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요런 순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소리지. 여기까지가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 적이 있는데 요 수업 듣는 사람들은 또 궁금증이 생겨. 그럼 민법까지 적용되는데도 흠결이 있으면 왜 할 끼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대부분 헌법이 계산한다. 그래서 아까 법의 체계를 이야기한 거예요. 잘 봐요. 이 지금 특별법과 일반법의 구별은 아까 법 체계에서 헌법의 바로 밑에 규범이 법률이 있잖아. 법률 서로 상호간의 구별이야. 법률 서로 상호간의 구별이야. 헌법은 그 법률의 상위 규범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럼 뭐 민법까지 정도 흠결이 있으면 헌법 적용될 여지가 없어. 법률 상호간의 구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가 있겠죠. 이 민법까지 적용했는데 뭐다 흠결이 있으면 왜 할 끼냐. 현실에서는 그런 문제가 터질 수 있단 말이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민법 1조를 두고 있어요. 민법 제1조가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민사에 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조례가 아니고 조리. 사물의 본성을 가리킨 조리. 그렇죠. 조리에 의한다. 민법 1조가 뭐라고 그랬어요? 민사에 대하여. 자, 우리 부동산 중개업도 민사다, 형사다. 민사예요. 민사 분야니까 처음에 민법이 더 규율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걸 따로 규율하기 위해서 상법을 만들었는데 상법 중에서 중개업만 따로 띄가 특별법인 공인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러세요. 그럼 민사에 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법률의 규정이 없다 할 때 그 법률은 성문법을 말하는데 알겠어요. 민법도 규정이 없고 상법도 규정이 없고 뭐 공인중개사법도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라는 게 불문법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는 게 그래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조리까지 적용했는데 해결한 흠결이 있으면 왜 할 끼고 또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 알겠어요? 늘 그런 조금 빼딱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조리의 개념을 몰라서 그렇지 조리가 적용되면 해결 안 날 일이 없어요. 조리가 뭐기 때문에 원래 책 같은 거 읽어보면 이 시험 안 나와요. 조리의 개념은 사물의 본성을 가리킨다 뭐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데 그럼 사물의 본성이 뭔데? 그럼 또 말 뭐해? 그렇죠. 읽어보면 돼요. 양심이다. 무슨 소리냐 있죠? 양심을 말해. 우리 헌법에 보면은
법관은 아세요?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양심을 가리켜요. 근데 그 양심을 오해하면 안 돼요. 양심에 털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무슨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양심, 저 사람의 양심, 저 사람의 양심 다 갖다 다르다. 그 양심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에? 무슨 소리였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구성원들인 국민의 대다수가 보편 타당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양심적 가치, 그런 걸 말하는 거다. 그걸 법관이 발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거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어떤 시험은 여기까지만 딱 나온 적이 있어. 알았어요. 뭐 민법 1조까지 거론 안 해. 알았어요. 자, 그러면 됐죠. 그럼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중견문화가 판례가 나온 것들이 있다. 특히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분에 의해서. 자, 그래서 지금 판례를 열어놨는데, 자, 이 문장이 길죠? 책에는 이 긴 문장 다 소개 안 해놓는단 말이야. 분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 이 자료집은 여러분들이 공유할 수 있죠, 이거? 학원에서 띄우는 PPT 화면은 여러분들이 다 공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갖고 공부를 하시도 돼요. 그렇죠. 이 자료가 요약집이다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란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또 합격합니까? 이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공개 강의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 과목은 구석구석 골고루 다 낸다 그랬다 이 말이지. 그렇죠. 제가 이 요약집에 적어 놓은 것들은 핵심적인 사항들만 그렇죠. 놓은 것이고 여기 안 적혀진 것들은 책을 다 읽기는 읽으셔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야 고득점이 나와요. 요약집만 갖고 공부하면 몇 점밖에 안 나온다. 60점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결국 몇 점으로 떨어진다. 평균 57, 8점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과목 적어도 75점 이상을 맞춰야 돼요. 8점 맞추면 무조건 합격이고 75점 이상 맞추면 거의 60, 평균 60점에서 61, 2점일 때가 합격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절대로 부동산 공법이 과락이 안 나옵니다. 학원을 결석 안 하고 열심히 하신 분들은 과락 안 나오니까 주구장창 공법만 자꾸 공부할 생각하지 마시라고. 과락 걱정해가지고. 그렇죠. 농띠들만 뭐 과락이 나오지 농띠가 아니다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이 들면은 과락 안 나옵니다. 공법은. 그렇죠. 아무리 엉터리 같은 공법 수행한테 수업을 들어도 과락 안 나와요. 농띠만 아니면. 그렇죠. 이 판례는 뭐냐 하면은 자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보수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의뢰인으로부터 받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받는데 의뢰인으로부터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을 받질 않은 거야.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에 보수 지급에 관한 합의를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다 그렇죠. 당연히 줘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뭐 거래가 이루어지면 보수 얼마 줄게 미리 합의하는 사람 있어요. 현실에서. 잘 없잖아. 보수 지급 약정을 거의 안 했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해가 거래를 성사시키 줬어. 보수 내놔라 하니까 당연히 줄 줄 아는데 이 고객이 뭐 내가 언제 보수 준다 했노 하면서 오리발 내미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합의를 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송을 걸었다 안 걸었다? 걸었다. 그래서 보수 지급 청구 소송을 건 거죠. 그럼 판사가 재판해야 될 거 아닙니까? 판사는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 자, 법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법부터 적용한다?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조문 아무리 눈 닦고 판사가 읽어봐도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 지급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수를 받을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 보세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보수 지급 약정이 있어야만 보수를 받는다. 없어도 받는다. 뭐 아무런 말이 없다 이 말이야. 법에 규정이 없다 이 말이야. 흠결이 있는 거잖아. 어느 법으로 간다? 상법. 상법에 가니까 그러세요. 이 상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상법 4조에 보면은 상인의 개념 가는 게 나와. 상인. 그리고 상법 61조에 보면은 상행이 가는 게 나와. 알겠어요? 또 64조에 보면은 뭐다? 상인의 보수 청구권 보수하는 규정이 나와요. 그러면 일단 이 상인의 보수 청구권 조문을 판사가 딱 보니까 상인은 고객으로부터 보수 지급 약정을 받았든 안 받았든 관계없이 자기의 상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돼 있는 거야. 약정과 관계없이.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상법에 따른 상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야. 상인이 맞다면은 상인의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 근데 상인이냐 아니냐 이제 판사가 해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인의 개념이 상법 4조에 나오는데 상인이라면 자기 명의로 자기 계산하에 상법 61조에 규정되어 있는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사람을 상인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런데 상법 61조의 상행위의 종류에 보면 중개행위 하는 게 나와요. 중개행위도 상행위다 상행위 아니다? 상행위다 하는 규정이 나와. 그럼 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라는 상행위를 자기 명의로 자기 계산하에 영업하는 사람이 맞으니까 개업공인중개사도 상법상 상인이 맞다 안 맞다? 맞다. 그러면 상인이 맞으니까 상법 64조인가에 상인의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보수 줘라 이 판결을 한 거다. 그 결국 이 판결은 그러세요. 이 판결은 공인중개사법에 흠결이 있어가 무슨 법이 보충제로 적용돼가 상법이 보충 적용돼 가지고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보수 지급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를 성사시킨 대가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판결한 그 판례라. 그래서 이거 줄 거놨잖아. 세상에나 세상은 그렇게 뭐 깨끗하게 봐야 되지만 험악한 동네예요. 그러세요. 그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른 게 또 세상이다라는 거지. 그러세요. 자, 그래서 봐봐요. 소기업 하는 게 옛날에는 소기업이라 했거든. 중개업을 60년대에는 복덕방 영업 시절에는. 그런데 그 중개업을 하는 자는 상인임이 명백하고 상법에 따라서 상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해 중개 의뢰인을 위해서 중개행위를 한 이상 뭐가 없다 하여도 특별한 약정이 보수 지급 약정이 없다 해도 그러세요. 61조구나. 상인의 보수 청구권 조문이 어디에서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상법 61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상법 61조 상인의 보수 청구권에 관한 해석의 결과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을 받지 않아도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판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문장들 주랑급 문장들은 시험 출제위원들이 활용을 잘 안 한다는 거지. 시험 지문이 이리 길게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 판례가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여러 번 나오는데 이 판결문 속에 있는 요 줄 끊는 표현들 위주로 짜집기 해가 시험 지문을 내는 거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자, 이거 한 가지만. 시험 출제하시는 분들은 시험 문장을 구성할 때 자기 머릿속에서 창작을 해가 문장을 내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문장을 창작을 해가 시험 지문 내는 건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없고 거의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문장을 뭐 짜집기를 이 신청거리 없도록 국어 문장을 완벽하게 만들어가 낼 뿐이야. 그럼 짜집기 할 문장이 어디 있느냐? 법조문하고 뭐하고 판례. 알겠어요? 법조문하고 뭐하고 판례. 알겠어요? 그런 게다 이 말이야. 이게 판사가 쓴 문장이잖아. 이걸 이제 짜집기 적절히 해가 이 신청거리 없게끔 만들어내는 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참 얄미운 게 어느 해 시험에는 요 부분을 요 두 줄을 짜집기 해가 내면은 이 판례를 가지고 또 다른 시험에서는 요 앞부분을 또 짜집기 해가 내고 이래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하나의 판례를 갖고 여러 번 읽어먹는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험서가 적절치 못한 게 결론만 자꾸 적어놓는 거야. 알겠어요? 그 판결문의 전문을 다 읽어주면은 어느 부분을 갖고 짜집기를 하든지 간에 우리는 봤던 거네 해가지고 맞출 수가 있잖아. 알겠어요? 시험 출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요거하고 조금 더 색다른 측면의 해석인데 뭐냐면 요 한번 봐봐. 상인인 자가 이 개업공인중개사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또는 그 중개에 대한 책임으로 보증각서를 작성해가 매주인의 잔금 채무를 보증한 경우 그 보증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고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는 한 뭐에 해당한다? 상행위에 중개에 관한 행위다. 이제 이게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한 시간이 다 돼가네. 중개 행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낼 때
이런 행위도 중갱이냐 아니냐를 묻는 질문이 나오거든. 요 줄 거는 요 문장이 시험 지문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런 행위도 중개다 중개하다 중갱이다 하면서 요리 맞춰라라는 거야. 이 무슨 소리냐? 이 문장을 읽으면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매매 거래를 갖다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는데 매수인이 잔금 취급일에 잔금을 제때 줄 것 같다 안 줄 것 같다? 안 줄 것 같다. 누구 생각에는? 매도인 생각에서는. 그래서 매매 계약 성립이 잘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간에 나서가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매수인이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 본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실히 지급할게 보증을 쓴 거야. 알겠습니까? 이 보증 쓰는 잔금 지급 채무를 보증각서를 써줬다 이 말이야. 보증각서 써주는 행위도 중갱이에 속한다 안 속한다? 속한다라는 판례야.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지? 그것도 중갱이다 중갱이다 중갱이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 시험 문제가 그게 많이 나오거든. 다음은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행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래가지고 이런 행위도 중갱이다. 저런 행위는 중갱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O냐 X냐 가려봐라 하는 문제. 그 자주 나와요. 그래서 그때 이 판례를 활용해가 내는 거지. 그리고 요 문장을 따가 짜집기가 내는 거다. 그래서 그런 이 두 판례가 바로 이 공인중개사법에는 흠결이 있기 때문에 그 일반법에 해당하는 상법을 보충 적용해서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판례가 나온 것들이에요. 알겠습니까? 공인중개사법 아무리 눈 닫고 읽어봐도 이런 잔금 취급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가 중갱인지 아닌지는 판사가 판단할 근거가 없는 거야. 근거가 없는데 상법의 규정을 근거로 해석해 보니까 그것도 중갱이 상행위로서 중갱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 식. 됐죠? 자, 그다음 그래서 45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밑에 한번 봐봐요. 제일 밑에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가 법정의 순서에 그림을 만들어놨죠. 그거 별표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세요. 그 상법 옆에 일부라고 돼 있는 이유는 요것만 하고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일부라고 돼 있는 이유는 자, 상법의 규정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영업을 두루두루 규율하기 위한 법 아닙니까? 그럼 부동산 중개업만 규율하는 법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 상법에는 중개업에 관한 규정도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그러나 중개업 말고 창고업이라든지 매매업이라는 다른 영업에 관한 규정도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래서 일부 규정만 이 중개업에 관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지 모든 규정이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일부라고 적어놓은 거야.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세요. 자, 잠시 쉬었다가 가겠습니다.